안녕하세요. 3월 5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AI주 실적 모멘텀에 양 시장이 1%대 강세 마감했습니다. 대래 실적 결과에 국내도 SK 하이닉스가 6%대 급등하는 등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고 AI 서버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도 기대가 되면서 전력 테마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이어서 저 PBR주도 상승했고 특히 KB금융 8%, 하나금융 6% 등이 급등이 특징적이었습니다. 2차전지도 양호했는데요. 포드사의 테슬라 슈퍼차저 이용 합의가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슈퍼차저 이용으로 포드 전기차 이용자들의 급속 충전이 용이해져 전기차 판매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지난주 미 PCE가 예상에 부합하고 제조업 지표와 소비 심리가 모두 부진하면서 금리가 하락했고 이는 시장의 인하 기대감을 높이면서 전반적인 위험 선호가 개선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AI 반도체주의 강세는 이어진 가운데 고점 부담과 파월의 증언 그리고 고용 지표를 대기하는 승고르기에 3대 지수는 약세 마감했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여러 종목들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특히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는 내부 통제에 중대한 약점이 발견되었고 또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추가로 하향했다는 소식에 3달러 선도 하회하면서 급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산 차량의 출하 저조에 7%대 약세를 보였고 애플은 EU의 집행위원회가 10식에 2%대 부진했습니다. 반면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S&P 500 지수 편입 예정이라는 소식에 18%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는 양회 개막에 따른 정책 기대감이 유지된 가운데 상해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과 ECB를 대기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파월 의장의 발언과 미 고용 등 금리 이벤트를 앞둔 경계감 속에 상승했고 달러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연장에도 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미 증시는 AI 반도체나 비만 치료제 등이 주요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이나 금 등 자산 가격세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장의 위험 선호 강화에 국내는 AI 반도체 그리고 저 PBR이 중심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에는 신중함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 전일 보스틱 총재가 연내 2회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예상을 하면서 조금 매파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주 후반에 있을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그런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인환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오늘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한국 증시에 1월 말부터 2월까지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3월에도 이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서 자료를 작성했고요. 저는 현 시점에서 현 레벨에서 필요한 3가지 용기 이렇게 3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릴 용기와 남겨둘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 현실적으로 좀 이제 대응 전략을 고려를 해봤습니다. 정책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2월 16일에 상장 공기업 경영평가의 주주가치 재고를 반영하겠다. 그리고 2월 28일에 금융감독원장 기자 인터뷰 내용 상장 기업도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거래소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점, 이런 것들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들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시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어도 여전히 이쪽에 대해서 남겨둘 것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본다면은 저는 일본 사례와 비교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일본이 2023년 1월 10일에 이런 PBR 관련된 정책을 발표했었고, 우리나라는 1월 중순부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이런 상승폭이나 조정폭이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상승폭은 왼쪽 오른쪽 그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폭은 여기 그림 11번이랑 그림 12번을 비교해 주면 되겠습니다. 고점 대비 낙폭이 특히 PBR 0.2배 이하 기업들이 가장 크다라는 점, 그리고 0.4에서 0.8배 정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수익률은 높은데 조정받을 때 조정폭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통해서 저는 0.2배 이하 기업들에 대해서는 버릴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0.4에서 한 8배 정도 사이,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저는 0.2에서 0.8배 사이 정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상승률은 높지만 조정폭은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 업데이트 한번 살펴봤고요. 그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KB 크레딧 인사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국내 크레딧 주간 자료 전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회사채 A급 스프레드 축소폭이 매우 강했습니다. 회사채 A급은 전주 대비 4bp 축소됐습니다. 회사채 A급 3년물 스프레드의 경우 조달 만기상 상위 등급의 스프레드 축소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최근 발행시장 강세로 A급 발행이 2에서 3년 구간에서도 원만하게 진행된 게 스프레드에 반영됐습니다. 초단기 스프레드는 국내 장단기 금리 차와 음의 상관성을 보였는데, 향후 경기 개선으로 신용 위험 완화 기대가 신용 스프레드 축소 동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자기 등급 대비 스프레드는 섹터별 차별화 기조를 보였습니다. 금융채랑 일반 회사채로 나눠서 접근하면 금융채는 6개월에서 1년 구간 자기 등급 스프레드가 약 2에서 3bp 확대됐습니다. 반면 일반 회사채는 그보다 긴 1.5년 이상 구간에서 등급 대비 스프레드 확대됐으나 1년 이하 구간은 보합 확대 수준을 기록하며 회사채 전반에 걸쳐서 커브 형태는 평탄화 양상을 보였습니다. 장기구간 발행시장 정보가 반영되는 장기구간 대비 단기구간 약세로 밀어서 발행시장, 유통시장 간의 온도 차이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자금 시장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첫 한은 차입을 시작했습니다. 차입 규모는 7조 원 이상으로 추정하며 월말 3.79%까지 상승했던 레포금리도 3.44%까지 하락했습니다. 1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 따라 상반기 65% 이상의 재정 집행이 예상됩니다. 건설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의 국내 상황상 상반기까지는 건전재정보다는 경기 부양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반기 정책 집중, 유사시 하는 차입 등 관련 유동성 관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RP 거래 잔고도 200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채권형 펀드와 MMF에 상당한 자금이 유입된 만큼 단기 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부동산 PF 시공사 CP 만기 부담이 5월까지 높은 것은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 집행 규모가 연간 5.6조 원인데 상반기에 2.7조 원 정도 집행 계획입니다. 민간 부문 집행 규모가 크지 않고 집행 시기도 하반기에 무게를 둔 만큼 부동산 PF 사업장은 시장 논리에 맞춰 부실업장 정리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 크레딧 발행과 유통시장 간의 엇박자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자기 등급 대비 스프레드 평탄화가 진행 중에 있다는 그런 정영주 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글로벌 픽스드 인컴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박준호 의원입니다. 네, 저희 미국 금리 상승 리스크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채권 포트폴리오의 두레이션 확대도 급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매크로 환경을 조금 살펴보면 저는 매크로에 대해서 여전히 고용이 견조하기 때문에 양호한 성장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1월 달에 CPI가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적신호가 좀 켜지긴 했지만, 최근에 노동시장의 초과 수요는 잘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안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해서 봤던 부분은 미국의 잠재 성장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잠재 성장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양호한 성장 속에서도 인플레이션 안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생산성이나 미국의 노동력을 살펴보면 모두 중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상향될 수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고서의 본문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통화 정책은 연준 위원들이 대부분 급할 게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 긴축 속도 조절 모두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상당 부분 축소되면서 2025년이나 2026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더 축소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주목할 부분은 당연히 3월 FOMC에서 발표될 점도표입니다. 올해 작년 12월 점도표에서는 올해 총 3회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3회 인하를 전망한 6명 중에서 2명이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 중앙값은 이외로 상향될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금리 상승 리스크가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이번 자료에서는 10년물 금리의 적정 레벨을 산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그 방법론은 차치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 10년물 금리의 적정 금리를 4.1에서 4.2% 정도로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상방 리스크가 있다, 이 정도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의 경우에는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2025년 인하 기대가 점점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두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략을 하는 전략을 내세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문의 11페이지를 자세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커머더티 주간 자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영 위원입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에 오펙 플러스가 이제 감산을 2분기까지 연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워낙 한 1, 2주 전부터 이제 이러한 연장이 좀 예상된다라고 보이면서 유가가 좀 반등세를 이어나갔는데, 추가 반등 가능성 여전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사업용 원유 재고가 증가세를 이어나가면서 좀 유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고, 2분기 원유 수급도 공급 우위를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연초 이후에 이제 유가 반등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90대 이상으로 좀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85 정도로 이제 중반에서 좀 상단이 막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첫째 주에는 이제 원자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양회가 개막을 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정책 발표에 따라 유가의 상하방 변동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이번에 원래 3월까지 예정된 자발적 추가 감산을 2분기까지 연장을 했는데요. 그 감산량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사우디는 유지를 했고, 이라크랑 러시아가 좀 감산폭을 조금 소폭 축소를 하였고, 나머지 이제 UAE나 쿠웨이트 등 국가들은 좀 감산량 유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KB증권은 올해 안에는 이제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완화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르면 상반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유가가 워낙에 $70대 내외의 횡보세를 이어지면서 좀 2분기까지 감산 연장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올해 안에 감산이 완화되기 시작하면 연말까지 국제유가는 $70 중반까지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세적 상승은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추가 감산이 아니라 감산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이슈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9월에도 살펴보면 그 오른쪽 그래프를 봐주시면 9월에도 다음 분기까지 이제 감산 연장을 발표하면서 그때 $95까지 한 달간 상승한 이후에 거의 3달 가까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듯 이제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보이고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원유 수급은 이제 2분기에는 공급 우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2분기에는 좀 수급 영향으로 유가 하방에 좀 더 무게를 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3분기로 예상되는 연준의 금리 인하 전까지 유가는 1분기 상승, 2분기 하방 예상 전망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으로 국제유가는 $80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오재영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상업용 부동산 서울 오피스 시장 관련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김미숙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담당하는 김미숙입니다. 서울 오피스 시장을 다룬 리포트를 발간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도 글로벌 주요 도시들과 달리 투자가 활발했던 서울 오피스 시장 투자 활동이 2023년 이후 신중해진 분위기입니다. 임대 시장의 펀더멘털은 견조하지만 고금리 부담은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대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3권역 개의 오피스 공실률은 2023년 연말 기준 3%대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 권역의 신규 공급 물량도 수요 대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은 임대인 우위 시장입니다. 따라서 임대료 상승률이 예년 대비 높습니다. 향후 신흥 오피스 권역 또는 주요 권역 인근에서의 공간 확보 노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주요 권역의 향후 3년 정도의 신규 공급 공백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임대료 및 관리비는 2024년에도 꾸준히 상승할 전망입니다. 투자 시장의 경우 높아진 조달금리 부담으로 진행 중이던 거래가 중단되거나 매각 일정을 미루는 투자자들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에 서울 오피스 투자 시장은 위축되었습니다. 현재 매도자, 매수자 간 거래가에 대한 시각이 좀 다른 부분이 거래 종결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옥 등 공간 확보가 필요한 실소유자 또는 전략적 투자자들은 자산 매입 기회를 꾸준히 노리고 있습니다. 수익증권 부분 거래 사례도 활발한데요. 매도인이 기존 자산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캐피탈 게인을 조기 실현하려는 목적과 타 투자자와 공동 투자 후 조기 엑시트하는 목적으로 매각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까지 캡 레이트는 지속되거나 소폭 상승할 전망입니다. 고금리의 부담과 공사비의 상승, 그리고 PF 시장에 대한 우려는 개발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신규 공급 물량 지연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을 견디지 못한 시행사 건물주들은 NPL 자산 매각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통상 5년 정도의 펀드 기간을 두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시장이 좋지만 매각 시점에 대한 고려도 중요해 보입니다. 장단기 투자 전략을 세워 그에 적합한 임차인 유치, 매각 전략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시장에 30여 건의 매물이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24년의 투자 규모는 23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오피스 시장은 신규 공급 지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랜드 유저들은 꾸준히 매입 검토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 기간을 충분히 고려한 임차인 유치 및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는 그런 김미숙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HD 한국조선해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동익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의 12개월 목표 주가를 기존 13만 원으로 유지하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주요 자회사들이 신조선가가 상승하고 양호한 환율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대량 수주를 확보함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수익성이 낮은 카타르 LNG 물량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관건이기는 하지만 그룹 내 기자재 내재화와 대량 구매에 따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서 경쟁사 대비 추가적인 이익 확보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3분기에 1.4%에 그쳤던 영업이익률은 올해 4분기에는 3.9% 수준까지 점진적인 개선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대 삼호중공업은 지난해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과 LNG선 등 고가 선박들을 중심으로 연간 계획 대비 2배 이상의 수주를 기록을 했고요. 수익성이 낮은 카타르 LNG선 수주도 없어서 차별적인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3,017억 원으로 현대중공업의 2배에 이르렀고요. 올해는 4,532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는
전환 우선주에 대해서만 주당 1,120원, 총액으로는 52억 원의 제한적인 배당을 실시를 했지만 올해는 한국조선해양의 수치 배당금이 삼호중공업으로부터 받는 것만 911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국조선해양은 이를 바탕으로 2014년 이후에 처음으로 올해 현금 배당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조선해양은 현재 PB 0.76배 수준에서 거래 중입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각각 1.91배, 1.16배 정도, 삼성중공업도 1.67배 수준에서 거래 중이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자체 사업 비중이 미미한 지주회사라는 점을 감안해도 밸류에이션 할인폭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저PB 종목에 대한 관심 증가, 현금 배당 재개 등 주주 환원 강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은 현재 PBR 0.76배 수준에서 거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주형 기업 대비 밸류에이션 할인폭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에 현금 배당 재개 등 주주 환원 강화 가능성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정동익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오늘 그 자동차 현대차그룹 2월 판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강성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담당 강성진입니다. 현대차그룹 2월 판매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달 현대차그룹의 판매가 1년 전 대비해서 4.3% 감소한 55.8만 대를 기록을 했고 저희 전망치를 7.7%나 하회를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4.1%,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4.6% 전년 동기 대비 줄었고 각각 저희의 기대를 10.3%. 이와 같은 판매 실적 부진을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에 반영을 그대로 한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2,700억 원 정도,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 9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 전망치 하향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 2월 판매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해외 마케팅에서 접했던 그 해외 투자자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면 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 실적 둔화보다는 저평가 매력이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계속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중국 비중 축소하려는 이머징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적인 요인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인디아 법인의 상장에 따른 현금 유입에 대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차그룹 2월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를 했는데요. 그 해외 투자자들은 그냥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 실적 둔화보다는 저평가 매력에 주목하는 모습이라는 그런 강성진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이상으로 3월 5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